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과연 앞으로 주권국과 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문제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좀 안내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말이죠, 보면은 네네.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막 불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인류는 이거보다 좀 튼튼합니다. 이 정도 이겨냅니다. 그러면은 야, 백모 또 무슨 저기 뭐야 그 무슨 희망 고문하냐. 근데 1941년 후반기의 인류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상당히 이제 지금 매일매일 관측을 보면서 분노도 일어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다가올 시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데 그래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야 1940년대 초반 41년 정확히 인류는 완전히 극단의 시대를 맞았거든요. 네, 그 41년도 6월부터 12월 사이가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뭐 6.25 때가 제일 어려웠지만 인류 지구를 전체를 봤을 때는 41년 6월에서 12월이 정말 눈앞이 깜깜할 때였다고 지금 되거든요. 깜깜할 그건 완전히 그냥 뭐 단순히 무슨 아포칼립스 같은 거의 대재앙, 지옥과 같은 그거보다 더 심한 전쟁이 시작이 됐죠. 네네. 그 좀 정리해 보면 유럽하고 이제 인도 태평양하고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둘로 나눠서 보면 지금 현재는 뭐 하여튼 우리가 참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하는 코로나 공습을 맞았습니다. 공습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혹은 한 2개월 동안 상상을 불허하는 미국 대선의 그 전도된 공습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존재가 현대 문명에 존재하는 우리 개인의 기본적인 근거가 지금 전도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혼란에 빠지는 것인가, 하여튼 뭐 아니면은 중국이 미국을 점령하는가,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941년도를 보면 6월 22일 날 오퍼레이션 바바로사, 그러니까 바바로사 작전이란 이름으로 나치가 소련을 쳐들어가서 그렇죠. 이미 그 당시엔 이제 유럽 다 장악한 상태예요. 이미 뭐 소련도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가서 이제 소련도 다 장악할 것 같은, 이게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나치가 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악마의 제국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시기였죠. 그때 나치가 소련 쳐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전격전으로 해서 프랑스 절반을 직접 직영 통치를 했고, 북쪽 절반. 그다음에 남쪽은 이제 소위 이제 여러 가지 부역자 문제가 있는 괴뢰 정부가, 비시 정부가 그러니까 나치가 세운 괴뢰 정부죠. 그러니까 프랑스를 남북으로 나눠서 북쪽은 나치가 직영하던 상태, 남쪽은 괴뢰.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스페인만 빼고는 나치가 다 장악한 다 장악했죠. 이미. 그러니까 러시아를 쳐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뭐 프랑스의 뭐 더골 장군 휘하의 몇몇 지식인들하고 문인들하고 해가지고 레지스탕스 자유 프랑스가 있었는데 뭐 결국은 그 실체성이 약하고 어쨌든 실질적인 통치, 지배라고 하는 측면, 통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 장악을 했죠. 스페인을 제외하고. 거기에다가 물론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때 이미 나치가 그 영국을 공습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탄을 개발을 하는 게 이제 궤도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장거리 로켓탄의 제목이 재밌죠. 그렇죠. 페어켈 퉁스
페어겔퉁 슈바펜. 근데 페어겔퉁 슈바펜. 예. 정의구현. 정의구현입니다. 정의구현. 근데 이거는 이거 자체는 1944년부터 나치가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1942년, 41년 말이 되면 이제 이 수단이 이제 어떤 궤도에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죠. 개발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나치가 소련을 침공을 하니까 이제 나치가 쉽게 말하면 소련도 없애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나치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인도 태평양은 또 어땠죠? 일본이 이제 문제였죠. 아마 만주 직영 체제 31년 만주국을 만들면서 만주를 직영 체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37년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제 석권을 하죠. 주로 이제 도시 부분 소위 중국 평원, 충격토 지역은 일본이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긴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도 다 내려왔죠.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뭐 동남아까지도 이제 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파죽지세로 점령한 거 37년. 근데 이제 문제의 47년 하반기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41년 하반기는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봤죠. 오남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예상을 했지만 진주만 공섭 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거대한 말하자면 일본의 도발이죠. 이게 1941년 12월 6일인데 이거 터졌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쫓겨났다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침몰한다. 그리고 미국 침몰한다. 그리고 이제 그 쪽에다가 이제 이 동남아 그다음에 남태평양까지 해가지고 파죽지세로 일본이 석권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서는 전쟁이 안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41년도 1941년도 6월에서부터 12월에 펼쳐진 일을 보면 정말 인류가 이제 다 멸망 직전에 가고 세상은 나치와 일제가 온 지구를 다 정복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렇죠. 소련 제국까지도 스탈린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기였죠. 거기에 비하면 뭐 지금 정도는 웃으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그걸 생각을 하면은 오케이. 그 일주서라고 하는 게 극단과 정상과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정상이 지나쳐서 망상 속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순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현대 국가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 사태를 보면 이게 현대 국가 공화국이라는 게 이게 유지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현대 국가의 공화국에 관해서 좀 오늘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국가라 그러면 이제 이 국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현존하는 밖에서 소위 적의 존재, 현존하는 안보 위협, 자기와 전망을 다투는 위협이 존재함으로써 국가가 단단한 모습을 갖추고 그 안에는 엘리트와 민중 다수가 말하자면 적절한 조화와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현대 국가의 형성을 뭐 굉장히 이제 올라가 주면은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고 좀 덜 올라가면 나폴레옹이고 그러니까 결국 1688년에서 그 전에 이제 미국이 있고요. 미국이 있고 1688년 영국 명예혁명 그다음에 1770년대 80년대 초반에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1700년대 말 그다음에 1800년대 초에 걸친 프랑스의 나폴레옹 체제 그러니까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체제까지 요거가 이제 현대 국가의 어떤 세 가지 모델 비슷한 건데 이 현대 국가라는 게 공화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영국은 뭐 공화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공화국이죠. 무늬만 왕정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이 현대 국가의 역사를 보면 예, 예. 항상 적대적 외부 세력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명백한 안보 위협이 항상 존재하죠. 어느 나라든 어느 시기든.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전쟁과 평화의 순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즉 네네. 밖의 위협자가 있고 밖이 적이라고 경쟁을 하든 전쟁을 하든 항상 그 예. 위협이 안보적인 위협을 하는 전망을 예. 다투는 경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전쟁으로 가고 하는 게 있고 그 객관적인 구조 때문에 안이 단단하게 만들어진다. 안에서 엘리트와 민중이 예. 결합을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도전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면 과실이 생기죠. 그렇죠. 그게 뭐 교육, 안보, 그다음에 뭐 정치 참여권, 시장, 기술 혁신 예. 이 과실을 민중이 서로 나누죠. 이제 그 공유를 누리게 되죠.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중이 개인이나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 이런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에 기반해서 대의제의 구성과 운영. 예. 대의제, representative system.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그렇죠. 거, 선거죠. 대의제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참여, 권리, 책임을 계속 확대하죠. 확대하고 제도화시키고 또 유연하게 또 새로이 그 내부에서 대의제 내부에서 개선을 해 나오고 그렇게 해왔죠. 네. 즉 현대 국가는 엘리트 민중 공동 번영체인데 그렇죠. 이게 공화예요. 이게. 네, 이게 공화입니다. 이게 공화의 그 공이 함께 공이 엘리트와 민중의 공화예요. 그렇죠. 이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외부에 현존하는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태예요. 즉 호시탐탐 예. 경쟁하고 정복하려는 외부 국가가 존재하고 외부 국가 존재를 해요. 거기서 밀려버리면은 2류, 3류 국가로 가든지 독립을 상실하든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후 또 1차 세계대전 후에 국가가 만들어졌지 어디야 폴란드 같은 데 보면 그렇죠. 현대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한 18세기 후반에 독립을 상실한 다음에 예. 1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초반까지 국가가 없었잖아요. 없죠. 폴란드가 국가가 없었죠. 예, 맞습니다. 그 엄청난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는 폴란드가 국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안보 위협이 존재를 하고 엘리트와 민중이 힘을 모아서 그것에 대응을 하고 그렇죠. 그 성공적 대응의 결과물을 민중이 같이 수혜를 그렇죠. 이익을 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민중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그렇죠.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형성 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민중이 대의제 정치 시스템을 발전시켜가고 이것이 현대 국가의 공화제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정치 본질 중에 하나이지만 더더군다나 현대 공화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거는 모든 정권의 정통성은 옛날 왕조같이 좋은 피를 가진 게 아니라 중요한 정권의 업적에 의해서 그 결국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 지지받고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느 시기에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어느 파벌의 수장이 아니라 스테이트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키아벨리 군주론 뭐 흔히들 뭐 별로 뭐 하지만 그거 진짜 명저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 현대 국가의 공화정에 관한 이미 비전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그 군주론에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자기가 속한 나라가 조그만 도시국가 피렌체 아닙니까? 이 피렌체의 번영을 위해서 내놓는 방안이 뭐냐면 개혁적 권력 엘리트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트와 민중의 자유 시민 군대. 두 가지가 결합한 국가 모델로 가야 된다.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뭐 프린스의 공화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다수의 민중이 자유 시민 군대로서 같이 안전을 확보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워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개혁을 해서 안전과 복지를 정진시키는
역할을 부여받는 게 현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요체를. 예, 그때가 언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인데, 그렇죠. 400년이 넘죠. 거의 400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키아벨리즘 하면 이게 그겁니다. 소위 공화국의 요체를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엘리트와 민중의 공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민중이 민중이 시민군이 된다라는 얘기는 민중이 권력의 주체라는 권력의 큰 빵덩어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의 책임을 파워 엘리트가 맡는다면은 그 다음에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보통 사람이 인민이 뭘 할 것인가?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화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같이 화합하는 거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화주의가 근데 이게 참 현대 국가의 공화주의가 어려운 건데 이제 우리가 성공한 공화주의라 그러면 사실은 영국과 미국 정도밖에 못 꼽아요. 그렇죠. 딴 데는 여러 가지 기름다. 그러니까 한번 영국은 보면 1688년에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명예혁명으로 하고 그리고 대영 제국이 번영을 그때부터 하고. 이제 완전히 세계로 뻗어나가는 혹은 또 내부적으로 말하자면은 계급 계층 간의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가 하나둘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계속 성공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독립전쟁 때의 공화주의의 공화국의 기초가 놓여서 그때부터 이제 발전을 했고 이제 저는 프랑스를 보면 이거 방황하는 공화주의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헤맸어요 많이. 참 유럽 대륙에서 가장 좋은 국토적인, 지리적인, 영토적인 이 자산을 물려받고 가장 강성한 프랑스인데 혁명을 거치면서 앙시앙 레짐을 계속 복원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개혁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게 이제 막 초기에는 극단적인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전체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제압을 하면서 황제를 칭하면서 공화국의 국가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게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거의 한 200년 동안 20세기 말기까지 말하자면은 헤매죠. 흔들리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공부하셔갖고 프랑스 얘기 나오면 조금 좋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랑스라 그러면은 만약에 혁명 전에 프랑스 그러면 이거는 서유럽 지성의 선두 국가예요. 그렇죠. 지식과 지성의 이런 서유럽 그다음에 생산력, 상업 그럼요. 이거는 근데 그게 1789년 혁명이 터지면서 이게 완전히 단두대 목 자르는 것에 관해서 극단화가 되죠. 이제 과격한 민중과 과격한 지식인들이 그걸 비즈니스로 삼아버려가지고 국가를 해체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그게 몇 년간 한 15년 가지 않았나? 10몇 년 가죠. 10몇 년 갔어요. 그 상태가. 이제 나폴레옹이 나오는 게 1803년 4년 그때 그러니까 15년쯤 간 거예요. 1789서부터. 그래서 국가가 해체돼 버리고 나니까 수습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 프랑스인도 아니잖아. 코르시카 아니에요. 코르시카가 무슨 놈의 프랑스야. 우리로 치면 대마도 출신이라고요. 그렇죠. 이태리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각자 그냥 대마도 출신의 키 요만한 요만한 그 똘똘한 장군이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야 너희 뭐해 조용히 해. 그러고서 판을 정리한 다음에 현대국가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너희 혁명한 다음에 뭐 했었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현대국가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간이 부어서 이제 유럽의 왕정 국가들과 이제 전변전을 벌이지. 적당히 벌이다가 타협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혁명을 수출하겠다. 이게 프랑스적 요소의 혁명에 시민혁명, 민주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완전히 그냥 기초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건 너끼리 이야기하는데 그거 좀 접어두고 제대로 된 현대 모던 스테이트가 되려고 그러면은 교육, 군대, 산업 등등등 그다음에 법률, 민법 등등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깔고 이제 외부로 또
좀 말하자면 유럽 원정을 가는 바람에 또 혁명 수출이지. 그렇지, 혁명 수출이지. 혁명 수출이에요, 그게. 그렇죠.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그럼 보세요. 프랑스는 갑자기 발작적으로 피바다 혁명을 일으켰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발작해서 또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나와서 혁명을 완전히 그 법전으로 만들어 버려요. 시스템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혁명에는 이게 담겨야 돼 하고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엔 나폴레옹이 또 저기 혁명 수출 전쟁하다가 폭망한 다음에는 이거를 왕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둥, 공화국으로 가야 된다는 둥, 노동자 혁명을 해야 된다는 둥, 무정부주의로 가야 된다는 둥, 온갖 지지고 볶으면서 20세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1968년에 소르본느라는 이름까지 없애가면서 파리 제일대학, 파리 제일대학, 파리 제일대학, 모든 사실은 그게 이제 문화혁명이었습니다. 문화혁명이죠. 모든 전승된 그 소위 말 상징, 그게 지배의 도구다,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1, 2, 3, 4, 5, 6, 7, 8 대학으로 만들자. 그리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배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또 내용을 보면은 또 굉장히 인컴프로마이즈하는 밑에서는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만드는 현대 국가의 기본 구조 틀 그거는 또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래서 프랑스가 결국 이때 이제 그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 유럽을 지도하는 프랑스가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은 관광과 뭐 저기 뭐야 예술과 뭐 이런 농업 뭐 이런 거지 프랑스의 기업 그러면 별로 생각이 안 날 정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래서 노벨상 과학자들 그다음에 산업 다 그랬는데 이제 1.56 국가로 이게 주저앉은 거예요. 2류 국가나. 그렇죠. 이거 뿌리를 보면 이게 방황하는 공화주의야. 방황하는 공화주의. 집 나간 공화주의. 헤매는 공화주의. 헤매는 공화주의죠.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게 이제 되담한 공화주의 가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독일과 일제죠. 일본이죠. 일제죠. 우리가 독일은 아예 공화주의로부터 이탈을 해버리기 전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말. 일제도 마찬가지로 공화주의로부터 이탈해버리는 게 1926년에 그 저기 군부 쿠데타. 그 전까지만입니다. 그거 이탈한 다음부터는 이건 전체주의로 가니까 이건 공화주의랑은 철천지 원수지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처음에 프러시아에서 출발하잖아. 프러시아 출발을 하고 그러다가 보불 전쟁 거치면서 독일 제국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징검다리 한 사람이 비스마르크죠. 근데 비스마르크는 정말 탁월한 경세가였어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뭐 나폴레옹, 뭐 영국 뭐 이런 것도 다 조합을 해서 독일에 맞게 여러 가지 이 모던 스테이트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선도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특히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그 이제 비스마르크의 보장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분쟁이 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협상으로 정리를 합니다. 한 30년 동안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의 그 외교력 그게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죠. 번영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카이저 황제로 딱 들어와서 비스마르크가 실각을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은 이 결국 제1차 세계대전 말려들고 그 여파로 나중에 나치 나오고 히틀러까지 갔죠. 근데 이때 이제 이쪽 프랑스는 계속 이제 말하자면은 두 개의 집단이 계속 이 번갈아가면서 소위 반동과 그다음에 좌파 혁명과 이게 그런데 반동과 혁명 사이입니다. 독일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국가의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심적인 조직이 있었어요. 시민이 있고 시민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군부, 군대 아주 강했고 관료 강했어요. 이게 관료도 강했고 그러니까 엘리트와 다수가 이게 공화주의로 조합을 못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관료를 위해서는 군부가 자꾸 나가면서 외부적으로 외부의 적에 대한 위협에 대한 과잉 대응 그러다가 나중에는 군국주의 그 다음에 전체주의로 가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독일 제국의 문제가 군부와 관료와
그 시민 사이에 관계 정립이 안 된 거다. 안 된 거죠. 예. 라는 명제를 확실하게 조명한 사람이 젊은 시절에 피터 드라카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그 정치 철학, 사회 철학 한 사람이잖아. 왜 그러냐면 그랬다가 그 책이 나치의 금서 1번이에요. 그렇죠. 1933년도 2월인가 3월 달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 유명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저희 중요한 3대 제작 중에 하나를 쓴 막스 웨버의 소위 말하는 경제사회에서 이야기한 기독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인데 사실은 그게 자유민주주의죠. 예, 자유민주주의 군부와 관료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그걸 이야기해요. 예,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저기 되담한 공화주의 가다가 결국은 공화주의에 반대되는 극우 전체주의로 빠져버렸죠. 그렇죠. 독일은. 일제도 비슷해요. 일제도 메이지 유신과 일제 이제 다이조 민주주의까지 가다가 대정 민주주의. 예. 그러다 1926년에 군부 독재로 빠져버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공화주의랑 공화주의로 가는 길로부터 완전히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이 모델을 두 가지죠. 뭐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아마 이 소위 말하면 영국이 주도하는 문명을 받아들일 때 식산흥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 모델을 가져왔다가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이 군대는 독일 방식, 그 다음에 민족 이 천황제가 있으니까 그 극단적인 인종민족주의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1910년대 20년대 초반까지 이제 지방자치 선거까지도 하면서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러다가는 다 밀린다. 막부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그래서 군부들이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천황제하고 천황전체주의의 길로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건 가는 거죠. 공화주의를 버리고 공화주의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닫아버리고. 어차피 아마 모델 수입, 일본의 어떤 전통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군부가 나왔고.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때 이게 그런 패턴으로 구성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을 좀 지루하셨을 텐데 기본을 되게 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국가의 공화주의라는 거는 핵심 뭐냐? 바깥에 적이 있어야 돼. 적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엘리트와 민중이 결합을 해서 지켜내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민중이 누리는 그러면서 민중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가는 그게 현대 국가의 공화주의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뭐냐면 1990년 그러니까 89년에 동구가 무너졌고 91년에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중간을 잡고 1990년이라 그러면 1990년에 명백한 현존 안보 위협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일종의 착시가 돼버렸죠. 아니요. 일단 없어진 거예요. 당시로서는. 당시에 명백한 현존 안보 위협이라는 거는 소련과 미국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공포의 핵 균형, 상호 확증 파괴, MAD거든요. 그게 어느 날 없어진 거 아니에요? 1991년에. 이제 뭐 조금 이제 샹송 중에 장밋빛 인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밋빛 세계로 착각을 한 게 소련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전체주의 공산 세계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안전보장을 다투는 소위 그 공포의 핵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라고 하는 것. 그게 결국은 핵이라고 하는 절대 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라질 수 있다. MAD, 공포, 서로 다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보의 위협 감각이 이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중국은 전혀 도전거리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했죠. 소련이라는 공포의 공포스러운 외부 세계, 냉전이라는 공포스러운 적대 관계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는 착각이 아니에요. 그렇지. 뭐가 착각이냐면
중국을 시장 경제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제가 저절로 민주주의가 될 거야라는 게 착각이에요. 그게 착각이죠. 네. 그러니까 착각은 세계를 말하자면은 political regime이 가지고 있는 그 고요한 자율성, 독립성이 있는데 그걸 빼고 그게 아니고 중국을 시장 경제로 해서 세계 체제로 이끌어내면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는 시장 체제로 혹은 자유가 일반화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체제 변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 낙관인 거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에 이제 기본을 깔아준 게 밀턴 프리드만의 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책 제목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예요. 캐피탈리즘 앤 디모크라시. 그 노벨상 받은 양반.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공산 체제인 중국을 세계 시장 속으로 끌어내면 제가 저절로 민주화될 거다. 그렇지. 그게 이제 이게 착각인데. 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이 중국이 됐다라고 절감하기 시작한 게 미국의 일부가 시진핑 체제 등장 무렵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은 20년 동안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은 그냥 중국을 가만 내버려 두면은 민주화 되겠거니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후진타오 그러니까 명백하게 현존하는 국가 위협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공화국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화국의 기초는 명백한 위협이 있어야 됐었다고. 이때까지 모든 공화국이, 현대 공화국이. 그게 없던 시기가 20년 있었어요. 그렇죠. 1990년에서 2010년까지. 그렇죠. 11년, 12년 시진핑 전까지. 예, 시진핑 시진핑 직전 무렵까지 중국이 정말 힘 잡았을 때. 그 시기 20년 동안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존재하는 위협하는 명백한 위협은 알카에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란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공화국의 이때까지 알려진 현대 공화국 체제의 주춧돌이 빠진 20년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 나라에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화, 지구화, 세계주의, 뭐 글로벌리즘, 뭐 이게 모든 화두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천이었어요.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시진핑이 주석으로 내정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못 봤죠. 근데 이제 그때 경제 성장률하고 중국이 말하자면 자유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안락사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시작된 게 2012년, 3년 그때. 네,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좀 퍼지기 시작한 건데. 중국 위협론이라고 해가지고 막 나왔었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때 그러니까 공화국의 기초, 미국이라는 공화국의 기초가 뭐냐면 미국 바깥에 강력하게 존재하는 적대적 위협이 없어졌던 20년이 있어요. 이 공백의 20년. 아주 악마적 그 세력들이 있죠. 그게 글로벌리스트들이죠. 이게 글로벌리스트의 핵심부는 지속적 이해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50년, 60년, 100년짜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 체제를 약화시키고 다국적 엘리트들, 다국적 활동을 하는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과도 체제로 세계를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 그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사에서 그 공백 20년 동안 인류사에서 딱 이 말하자면은 한 국가의 핵심부를 이루는 엘리트가 다른 국가들의 엘리트하고 카르텔을 맺으면은 세계 지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기서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이죠, 거의. 처음입니다. 특히 현대 문명에선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이게 오히려 고대는 뭐 멀리 떨어진 그
황제들끼리 야 그래도 우리 황제 정도끼리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그 저기 유럽 보면은 전부 왕실간 결혼이잖아.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처음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영국의 현대 국가에서 이게 처음이에요. 현대 문명에서 500, 400~5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주권의 개념이 생긴 게 1648 저기 웨스팔리아 조약이고 그게 핵심이 이제 영토적인 경계를 가지고 영토 내외에 중요한 단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때 원칙이 선언이 돼서 이제 쭉 주권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전쟁과 평화가 그 순환하면서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지금 1990년대부터 한 2010년까지 한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 다국적 오퍼레이션, 다국적 활동을 하는 글로벌 범털들이 야 이거 서방 국가, 미국과 서유럽 국가를 주권 국가들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라는 망상 집단으로 등장한 거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자들이. 그때 정치학자들도 중국은 저스트 그냥 원파티 딕테이터십 정도지. 뭐 위협되지 않는다. 않는다. 뭐 그리고 저것도 돈 들어가면은 자유화가 되고 사회주의 안락사가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서방의 시장 자유 민주하고 공존 가능하고 협력 가능하다. 예, 근데 이자들이 이제 보면 빅머니 빅미디어거든요. 이 예를 들어서 빅미디어가 이게 저기 그 소유 관계가 보면 이 유럽 국가의 미디어를 가진 자들이 미국도 갖고 있고 이렇게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재벌들이 있다. 이 자들이 다국적 엘리트들이에요. 다국적 엘리트죠. 미디어도 또 빅머니는 당연하죠. 그게 뭐 투자 금융이 됐던 혹은 기업 진출이 됐던 이 다국적으로 노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이 다국적 엘리트들이 거기까지는 말이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계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 저는 거기까지는 말이 돼. 근데 이게 악마적 행보를 해요. 중국과의 결합이죠. 뭐 몇 개 더 꼽을 수 있잖아요. 중국과의 밀월 그게 제일 크고.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국내적으로 주권 국가의 공화주의가 깨집니다. 이거는 엘리트들 말하자면 연기를 그러니까 국가를 일시적으로 연기를 하고 또 집행을 하고 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이나 고관료, 법조, 외교관, 뭐 정보기관, 또 군부, 그다음에 또 밖에 나와서 이제 미디어 폴리틱스 시대니까 평론가들, 뭐 대중스타 이런 사람들이 이자들을 침투해서 장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악마적인 거죠. 악마적인. 그러니까 사회 전반을 이제 내가 잡고 흔들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악마적인 건 뭐냐면 무한해체. 마인드를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그렇죠. 무한해체, PC 분노, 죄책감 이런 거를 이루어진 악마의 내러티브를 결합을 해서 한 사회의 가치와 정신과 문화를 전체적으로 파괴하는 것. 마인드 디스트럭션.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게 지금 전 세계 다이아몬드 숟가락 물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손잡고 각국의 엘리트층 전부 포섭하거나 침투하고 그 다음에 그 각국의 가치와 정신과 문화를 파괴하고. 잠깐 그때 이거를 하고 있는 자들이 보면은 다국적 다이아몬드 숟가락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의 공화주의가 균형을 이루고 지속하는 것은 엘리트와 다수의 조화로운 공화란 말이에요. 결합이란 말이에요. 제도를 통한 이제 말하자면 결합이다는데 이게 이제 국가를 먹죠. 엘리트가 국가를 초월한 존재가 되버린 초월한 존재가 되고 한 국가의 중요한 뭐 일시적이지만 그 연기자가 아니라 일정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 있는 말하자면은 정치인들 뭐 그다음에 법관들 정보기관의 핵심들 이걸 다 포섭을 해버리는 포섭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 악마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종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가치와 문화 체계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이 다이아몬드 금숟가락들이 그렇죠. 다이아몬드 숟가락들이 이게 아주 오래된 게 아니라
다국적 엘리트들. 불과 급속히 예. 한 20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1990년대 이후.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WWW 시대가 1990년대 중반에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계가 다 엮이니까 소통으로 이게 글로벌리즘이 폭발적으로 강화되면서 이 WWW의 최고 승자들 빅텍이 나중에 합류를 하게 돼요. 2010년 영향력을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갔죠. 예.